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화요일 자유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릴 키워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굴의 의지. 이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하며 단임 대통령으로 물러났었죠. 그리고 이후 의회 습격 사태와 4번의 형사 기소 등 많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를 다 이겨내고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시죠. 자, 어떻습니까? 무슨 영화의 예고편 같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영상인데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 바로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이 백악관의 영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들고 있는 성경책 2권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했는데 이 성경책 한 권은 링컨 전 대통령의 성경책이고요. 다른 한 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분간의 취임사에서 아메리카라는 단어를 41차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황금 시대가 지금 시작된다. 오늘부터 미국은 다시 번영하고 전 세계에서 존경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최우선으로 두고 강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외교, 통상 문제에 대한 생각도 밝혔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구축하겠다면서 아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승리가 측정될 것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달라질 것이라는 선언적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후 바로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탈퇴를 비롯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 관련 내용은 뉴스 후반부에 저희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우려와 고민이 많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죠. 특히 우리나라와는 북한의 핵 문제와 주한미군과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북한에 대한 스탠스인데 취임식 바로 뒤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어느 정도 예고를 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을 언급하며 사람들은 그를 엄청난 위협으로 보았지만 나는 그와 잘 지냈다며 그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가 다시 국제 무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도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트럼프도 이와 비슷한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전통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험난한 행보가 예상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취임식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취임식은 북극 한파로 인해서 강추위가 왔거든요.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에 40년 만에 실내에서 열렸는데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대단했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1, 2, 3위에 나란히 오른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가 보였고요. 루이비통 헤네시 회장이자 프랑스 최고 부자인 베르나르 아르노, 또 알파벳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등이 참석을 했는데 자, 이들의 자산을 합쳐봤습니다. 얼마나 나왔을까요? 무려 1,9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보다 더 주목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민주당 소속의 존 페터먼 상원 의원으로 취임식장에 이렇게 반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운동화도 곁들였네요. 대부분 정장 차림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었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로 이 패터먼의 옷차림을 꼽기도 했습니다. 자, 이 양반은 왜 그랬을까요? 혹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나 모욕을 주려고 한 것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 패터먼 의원은 평소에도 공식적인 자리에 정장이 아닌 청바지, 반바지, 또 후드 티셔츠 등 눈에 띄는 패션으로 주목을 받아왔고요. 민주당 주류와는 달리 국경 문제에서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해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초당적 협력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취임식에서 또 하나의 화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 함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내 멜라니아 여사의 볼에 입맞춤을 하려고 했지만 이 멜라니아가 쓴 모자에 막혀서 허공에 키스를 날리는 장면입니다. 멜라니아도 자신의 볼을 남편을 향해 내밀었습니다만 이 멜라니아가 쓴 모자의 챙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마가 걸려서 닿지 못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허공에 입만 뻥끗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 두 사람의 센스 정말 돋보이지 않았습니까? 당황하지 않고 허공에 입을 뻥끗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일각에서는 멜라니아가 키스를 일부러 피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멜라니아 여사와의 키스 실패로 구설에 오른 바가 있었거든요.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에게 키스를 하려는 듯 입술을 내밀었지만 멜라니아 여사가 고개를 살짝 튼 뒤에 남편을 안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멜라니아 여사만이 알고 있겠죠? 지금까지 오늘의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잠시 뒤에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경 헌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이 시작하면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자 문 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행은 말씀 잘 들었다며 다음 절차를 진행했고요. 문 대행은 앞서 재판에서 제출된 서면 확인과 증거 제출, 채택된 증거 확인 등을 하겠다고 재판 진행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자, 3차 변론은 1시간 43분 동안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은 변론이 끝난 뒤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자,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헌재에 참석을 해서 변론을 했겠습니까? 평생을 신념으로 가져온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 수호를 위해 계엄을 선택했다는 건데요. 계엄이 어떻게 해서 내란이 되는 겁니까? 현직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반란을 저지른다는 말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이건 민주당의 프레임에 온 나라가 뒤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수처가 어제 서울 구치소를 찾아가 강제 구인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자 공수처는 강제 구인 시도 6시간여 만에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 구인 시도는 처음인데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한 차례 조사한 뒤 16일과 17, 19, 20일에 연이어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어제처럼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갈 방법은 없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 경호 문제 때문에 구치소
방문조사로 가름을 했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서신, 수신, 발신도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공수처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면서 편법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보복성으로 강제 구인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문조사, 옥중조사,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왜 안 하는 건가요? 전직 대통령들 다 방문조사를 했는데 말입니다. 민주당, 아니 이재명 대표에게 줄서기 하는 걸로밖에 보이질 않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에 적지 않은 20, 30대가 목격된 것과 관련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체포된 90명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46명이 20, 30대였고 19일 하루 동안 서부지법에서 체포된 46명 중에서는 26명이 30대 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강성보수 집회의 주축이 반공 이념으로 뭉친 고령층이었음을 고려하면 청년들의 등장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을 현장으로 집결시킨 것은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극우 커뮤니티의 대표격인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명 일베와 DC 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관련 갤러리 등에서는 판사가 재판을 X같이 하면 다 참아야 하나? 국민이 바꿔야 한다. 2030은 초범이라 벌금을 물고 풀려난다는 등의 글이 여과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주 구독자층이 20, 30대인 남성인 신남성연대, 그라운드C 등 우파 유튜버들이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젊은 남성층이 이런 주장에 빠져 과격 행동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단 대학 입시나 연애, 취업 등의 고전을 겪으면서 쌓인 사회적 소외감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주장이고요. 페미니즘과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보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20, 30대가 보수의 축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동안 아주 힘겹게 고령 애국 시민들이 이끌어온 우리 보수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좌익 세력들 설 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관련 여론조사를 검증하는 기구를 당내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일부 조사에서는 정권 연장을 바란다는 응답이 정권 교체를 넘어서자 조사 과정에 오류나 왜곡이 없는지 검증해서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작이나 왜곡이 의심되는 업체를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여야 지지율이 역전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는 보수층 과표 지배에 의한 일시적 착시 현상으로 평가절하해 왔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결과가 반복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또 이 민주당에 내로남불병이 도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든 자기네가 이겨야 하나 보죠? 여론조사 불리하게 나오니까 조사에서 신고하겠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가 이기면 시민들의 자율적인 의사, 자기네가 지면 부정.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사고만 가지고 있는지 제가 화가 날 정도입니다. 갑자기 영화의 한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너네끼리 다 해 드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소집한 당 긴급 최고위원회가 이 허은하 당대표에 대한 당원 소환 투표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당대표 직무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허 대표가 불참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독단적인 당무 운영 등을 이유로 허 대표에 대한 당원 소환 투표와 직무 정지 안건을 각각 의결 처리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허 대표에게 긴급 최고위 회의를 통지했지만 허 대표가 불참을 했고 당원에 따라 의결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회의체에서 제척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은하 대표는 SNS를 통해 최고위원회 소집 권한은 당대표인 자신에게 있다고 반박하며 윤석열에 맞섰던 이준석처럼 부당한 사당화에 같은 방식으로 저항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여기도 문제네요. 여러분들 천하용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천하용인이라며 뜻을 같이 한다던 사람들인데 역시 욕심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은 허은하 대표가 비례공천 1번을 받지 못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봐야겠죠? 천하람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비례 1번을 받고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말입니다. 개혁신당의 갈등은 그때부터 곪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터지게 된 것이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만 원대에 거래되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시계의 시세가 최근 4배 이상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중국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따르면 윤 대통령 기념시계 여성용은 10만 원대 중후반, 남성용은 20만 원대, 남녀 세트는 40만 원대 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념시계 외에도 윤 대통령의 우표, 벽시계, 찻잔 등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려는 글이 플랫폼에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념시계는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을 기념해 제작된 비매품으로 남성용과 여성용 각각 한 종씩 제작이 됐는데 원가는 약 4, 5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20만 원대의 웃돈이부터 거래가 됐지만 지난해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세가 급락했다가 최근 윤 대통령 구속 사태로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가 주목을 받으면서 지지율도 40%로 올라갔고요. 이제는 중고시계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 아시죠? 승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취임 연설을 끝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의 장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취임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행정명령, 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는데 행정명령이 왜 빠른 겁니까? 일단 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의회 승인 없이도 즉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안이 아니라 행정명령인데 이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이 없어도 된다. 그렇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바이든 정부와 기조가 아주 다릅니다.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 대거 폐지하기도 했는데 78개인가 폐지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타이틀을 위한 행정명령에도 오늘 서명했습니다. 다만 원전 사업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소형 원자로인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일단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를 하면서 이 소형 원전,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보관인 것 같은데, 정부의 규모 측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와 차이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구조조정을 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도 출범할 방침입니다. 정부 효율부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삭감하고 과도한 규제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 효율부가 지금 아직 준비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머스크가 지금 장관에 내정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에 대한 대응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사실 중국에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정부 역시 모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도 중국 견제에 대한 게 상당히 많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60%? 예, 그렇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중국과 이례적으로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WHO를 탈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후협약에 이어서 WHO도 탈퇴하겠다. 사실은 이
두 기구에서 뭐 많은 기구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 미국이 이 후원금을 가장 많이 내는 대주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치르자마자 파리기후 협약 재탈퇴의 행정명령을 비롯해서 전 정부의 정책들을 뒤집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그 펜을 관객들에게 던지는 퍼포먼스까지 연출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벌써부터 긴장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화요일에 보내드린 자유뉴스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